일심이요 객무별법이니라 자심이 무시이래로 부증생 부증멸하며 불정불황하며 무형무상하며 불속유무하며 불계신구하며 비장비단하며 비대비소하며 초과일체한량명은 종족대대 하야 당체변시라 통념즉견이 유여허공하야 무유변제하며 불가측탁이니라 유차일심이 즉시불이니 불여중생이 객무별이언을 단시중생이 작상외구하야 구지전실이로다 사불맥불하며 장심작심하면 궁급진영하여도 종불능득이라 부지 식념망려하면 불자현전이로다나 제불여일체 중생이 유시일심이요 계행무별법이니라. 모든 부처님과 더불어서 일체 모든 중생이 오직 한마음 일심뿐이요 다시 또 다른 법이 없습니다. 차심이 무시이래로 부중생 부중멸하며 이 마음이 여러분들의 그 마음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시작함이 없는 먼 옛날부터 시작이 없는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지금 현재까지 오므로 생하거나 즉 일어나거나 멸하거나 즉 없어지거나 하지 아니했으며 불청불황하며 무형무상하며 푸른 것도 아니고 누런 것도 아니며 형상도 없고 모양도 없으며 불속유무하며 불계신구하며 있는 것에 속하지도 않고 아예 없는 것에도 속하지 않고 또 새로운 거나 오래됨을 계산하여 따질 수도 없고 비장비단하며 비대비소하며 긴 것도 아니고 아주 긴 것도 아니고 짧은 것도 아니고 크다는 것도 아니고 아주 조그만 것도 아니고 초과일체 한량 명은 종족 대대하야 당체 변시라 일체 모든 한계성과 분량 또 이름과 말 종적과 상대성을 걸출하게 뛰어넘어서 그 당체가 곧 이것이다. 즉 마음입니다. 동념즉계하니 유여허공하야 한 생각 일으키면은 한 마음 일으키면은 곧 천리만리 어긋나고 마치 허공과 같아서 무유변제하며 불가측탁이니라. 변제가 끝이 없으며 가히 여러분들이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차일심이 즉시불이니 오직 여러분들의 그 한마음 가지고 있는 한마음 일심이 곧 부처님이니 불여중생이 경무별이언을 부처님과 중생이 다시 서로 다른 것이 없습니다. 다른 것 없고 부처님과 중생이 또 같습니다. 단시 중생이 착상예고하야 구지전실이로다. 다만 여러분들의 중생이 상에 집착해서 밖으로 자꾸 구하려고 하는 바깥에서 구하면 구할수록 더욱 잃어버리고 더욱 멀어지고 찾지도 얻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사불맥불하며 장심착심하면 부처님을 사용해서 부처님을 찾으며 마음을 가져서 마음을 찾는다. 마음을 찾으면 궁급진행하여도 종불능득이라 끝없는 세월이 다하고 이 몸 여러분들의 몸이 다해서 형상이 다해서 죽을 때까지 마침내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지 알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식년 망래하면 불자 현전이로다. 생각을 쉬고 생각을 잊어버려서 무심하면, 아무 생각 없으면 부처님께서 자연히 저절로 여러분 앞에 현전한다, 나타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념무상하면, 아무 생각 없고 아무 망상이 없으며 삼매, 고요한 마음의 경지에 들어가시면 부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가을을 노래한 서정시, 중국 시와 한국 시를 두 편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그런 그 시입니다. 일천추색 냉청만 온 하늘에 가을빛이 차갑고 바닷가 항구의 날씨는 맑고 개청한데 무수복만 원근간이라 멀고 가깝게 산봉우리가 막 솟아 있는데 한상살래 가냐수라 한가하게 여유롭게 산에 올라가서 저 멀리 보이는 들판을 물을 바라보니까 호러수저 견청산이라 호련히 그 물속에 푸른 산이 보이네. 중국 송나라 때 절강성, 저장성이죠. 온주시에 계신 옹권씨가 가을을 노래한 시입니다. 아침에 수성못에 그 포행을 갔는데 수성못에 그 맑은 물에, 가을 들물에, 그 못물에 그 아파트, 큰 고층 아파트와 그 산들, 그런 그 풍경들이 아주 맑게 호수 속에 잠겨서 비쳤습니다. 또 코스모스 길이 아주 멋지게 피어 있고, 또 단풍이 들어가지고 나뭇잎이 울긋불긋하는데 청소부들도 막 청소를 하고 아침 운동을 나오신 분들이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가을입니다. 절강성은 우리나라와 면적이 비슷합니다. 남한보다 한 600만 평방킬로미터 넓고 인구도 한 3천만 명 정도 많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200만이고 그런데 약간 좀 많죠. 그래서 비슷한 그런 그 중국의 22개 성 가운데 우리 한국과 비슷한 계절이고 또 비슷한 날씨, 인구도 그렇고 면적도 비슷한 것입니다. 한국의 이진기 시인의 가을을 노래한 시인데 가을이여라는 시입니다. 가을이여라 이진기 너는 가을이여라 나뭇잎이 시들어 한 잎 지고 두 잎 지고 소슬바람 불어와 이리저리 흩어져 날리네. 해그림자 짙게 들이우고 사늘이 기돌아 짙은 안개 내려오면 빠르게 지는 해가 야속하고 야속하여라. 열정으로 시붉은 단풍잎은 쌓여만 가는데 사랑으로 샛노란 은행잎은 쌓여만 가는데 앙상한 나목은 상념의 노를 지어 추억으로 흐르누나. 화려함으로 성급히 다가와 쓸쓸한 여운을 남기고 가는 너는 가을이여라. 이진기 시인의 가을이여라 시입니다. 나뭇잎이 시들어서 한 잎 두 잎 지는 너는 가을이여라. 빠르게 지는 해가 야속한 너는 가을이여라. 열정으로 빨갛고 사랑으로 노란 단풍 너는 가을이여라. 잎이 떨어져서 앙상한 가지만 남아서 옛 추억을 하는 나무 너는 가을이여라. 화려하게 성급히 다가와서 마음을 흔들고 쓸쓸한 여운만 남기고 가는 너는 가을이여라. 는 가을을 사람으로 의인화해 가지고 너는 가을이다 하면서 이렇게 그 멋지게 이진기 씨가 노래를 했는데, 참 가을은 여행의 계절입니다. 하늘은 청명하고 높고 단풍이 들어서 좋은 계절에 어디론가 배낭을 메고 정처 없이 마냥 떠나고 싶은, 여행 가고 싶은 계절입니다. 또 가을은 독서의 계절입니다. 시집 한 권이라도, 수필집 한 권이라도, 문학책 한 권이라도 여러분들이 읽고 싶은 그런 독서의 계절입니다. 여행과 독서는 내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수행법입니다. 이 가을에 여행을 가고 싶고 또 바깥으로 막
달려가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들 마음속으로, 자기 자신의 마음속으로 여행을 해보는 것도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쓴 책을 읽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책을 읽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좋은 계절에 법왕사 법당에 오셔서 여러분 자신의 마음속의 부처님과 만나고 여러분 마음속의 경전을 독서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사는 생활이 바쁘고 일상생활에 쫓겨서 바쁘게 살아갑니다. 다들 바쁘게 살아가요. 조그만 틈도 나지 않습니다. 정말 하루에 한두 시간 시간 내기도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법왕사 법당에 시간을 내서 마음을 내서 이렇게 참석해서 부처님의 말씀을 공부하시는 불자님들께 존경의 마음과 찬탄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에 살아있는 부처님이십니다. 또 여러분들은 중생을 제도해야 할 원력을 실천하시는 관세음보살님이고 지장보살님이십니다. 우리 불자님들은 백고자업배에 빠지지 마시고 참석하셔서 열심히 배우고 공부하고 열심히 기도 참선, 염불, 주력, 절 수행을 하셔서 마음을 잘 닦아서 봉사하고 포교하고 복을 지어서 이 땅에 부처님의 불국토를 만들어서 세계 평화를 이루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곁에서 여러분 가족과 여러분의 친인척과 여러분의 인연이 있는 모든 분들 위해서 힘써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불사하고 포교해 주시는 법왕사 주지 실상스님께 힘찬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불교와 효를 주제로 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짚고 일어서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맨 처음에 인간관계를 맺은 분이 바로 여러분들 부모님이십니다. 부모님을 출발점으로 해서 이 세상에 오게 된 것입니다. 불교를 알기 쉽게, 또 불교를 체계적으로, 또 불교를 현실에 맞게 현실적으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구상에 넘어져서 지구라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떨어져 왔는데 땅을 짚고 일어나듯이 우리들 부모님의 땅을 의지해서 지구상에 부여받는 숙제를 풀어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마다 항상 반복해서 권해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무슨 기도냐? 여러분 들어서 잘 아실 겁니다. 한글 부모원중경을 100일간 독경, 매일 독경, 매일 강경하는 그런 그 기도입니다. 기도하시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한글로 번역된 한글 부모원중경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100일 동안 매일 가장 편한 시간에, 여러분들 편한 시간에 한번 소리내서 읽든가 또 눈으로 강경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저금통을 문방구에 가셔도 좋고 마트에 가셔도 좋고 다이소 가니까 그런 저금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까운 그 가게에 가셔서 저금통을 사셔다가 매일 부모원중경을 독경하시고 저금을 하는 겁니다. 행편껏 저금을 하셔서 100일째 되는 날 저금통을 열어서 여러분의 부모님께 정성 어린 선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안 계신 분들은 가까운 사찰에 부처님 전에 공양 올리시거나 스님께 공양을 올리시거나 가까운 이웃의 독거노인이나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하는 것입니다. 부모원중경을 독경하는 데는 15분이나 2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전심법에 나오는 몇 기절의 말씀과 아까 그 법회 시작할 때 외워드리는 그 기절의 말씀과 언론에 보도된 핵가족 고령화 시대의 효에 관한 말씀과 또 아한경에 나오는 효에 관한 부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핵가족 고령화 시대의 효와
아한경에 나오는 효에 관한 말씀은 전번 시간에 말씀을 드린다고 언급을 했는데 시간 관계상 말씀을 못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죠? 그 스마트폰에 유튜브에 들어가시면은 그 검색창에 성산 스님을 자막을 치시면은 그 검색하시면은 제가 한 그 동영상 법문이 지난 시간에 한 법문을 4개로 편집했습니다. 1부, 2부, 3부로 나누어서 그래서 전체적인 거 해서 24번 성산스님 24번 법문 보시면은 전번 시간 했던 그 법문이 있고 수신결의 공정영지와 현대 한국사의 효라는 주제로 해서 하신 법문인데 그때 말씀을 올리려다 못한 그 시간 관계상 못한 그 2가지 말씀을 이번 시간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7년 가까이 그 동영상 법문을 유튜브에 올리다 보니까 개수가 너무 늘어나서 지난번부터는 1년 남발을 그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또 시간이 길기 때문에 짧게 1부, 2부, 또 1부, 2부, 3부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시간이 바쁘신 분들은 들을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2019년도 신예기 핵가족 고령화 시대의 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언론을 통해서 잘 아시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제 유년 시절 기억 속에 포근하고 유쾌한 모습으로만 남아있는 어머니, 그런 어머니가 치매의 덫에 걸리신 지 벌써 2년째입니다. 제 나이 59살, 59세, 어머니는 벌써 80대시니 무리는 아니지요. 그런데도 여전히 전 어머니가 방금 전 식사하신 것도 잊으시고 밥을 찾으실 때마다 화장실에 뒤처리를 하지 못해 헤매는 모습을 볼 때마다 억장이 무너집니다. 저보다 어머니를 돌보는 일을 더 많이 하게 되는 아내를 볼 면목도 없습니다. 이제 어머니도 아내도 모두 노인인데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결국 얼마 전 장남인 제가 5 동생을 모았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요양병원 얘기를 꺼냈죠. 다들 말이 없더군요. 내심 제가 계속 어머니를 모시기를 바라는 눈치였어요. 그래도 저희 가족의 고생을 아니까 차마 말은 못하고 어떡하지? 하고 걱정만 하더군요. 결국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못했습니다. 동생들에게 어렵게 말은 꺼냈지만 저도 사실 결정이 바로 서진 않습니다. 어머니가 우리를 어떻게 키웠는데 요양병원이라니요? 이런 불효자가 있을까요? 매일 마주하는 현실이 너무 어렵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59세 된 6남매 장남인 그 고민을 상담하기 위해서 보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속의 주인공인 59살, 59세 된 6남매 장남의 이야기뿐만이 아니고 지금 현대 한국 사회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6남매 장남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또 여러분들의 생각으로는 이 59세 된 6남매 장남에게 어떤 도움 말씀을 해 드리겠습니까? 매우 어려운 그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우리 효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민을 어떻게 풀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기업이 또 여러분들이 협력해서 풀어가야 할 그런 숙제입니다. 20, 30년 전만 해도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시는 것에 대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부모님을 집에서 모셔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런 그 생각을 실천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문제를 풀어봐야 될 그런 과제를 한번 이 시간에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조선시대 효부상을 받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어떤 효행 사례냐면은 2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시아버지가 저녁에 주무시면서 드실 물을 저녁에 갖다 떠다 드리신 그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그 며느리가 조선시대 조선 정부로부터 효행상을 받았습니다. 그 또 상금에 해당하는 그런 그 땅을 받았는데 얼마나 많은 땅을 받았냐면은 그 동네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모든 땅들 넓은 땅을 다 국가에서 효부라 해가지고 땅을 그렇게 상으로 줬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다른 마을 사람들이 나도 땅을 받아야 되겠다고 너도 나도 막 그냥 그 부모님 그 저녁에 드실 물을 떠다 드리라고 이렇게 실천을 했습니다. 했는데 1년도 못 가서 떠다 드리기 어려운 그런 그 일이 생겼습니다. 정말 그 사소한 일이지만은 20년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물을 저녁에 떠다 드릴 수 있었다는 것 얼마나 생활이 건실했겠습니까? 그 옛날에 그 부모님을 모시면서 아침 저녁으로 문안 인사를 올리는 그런 그 사자 성어가 있습니다. 혼정신성 동원하청이라고 하죠. 저물온자 정할정자 새백신자 살필정자 겨울동자 따뜻하론자 여름하자 시원할 정자인데 혼정은 부모님의 잠자리를 날이 저물면 바르게 준비해드리고 신성 새백신자죠. 새벽이 오면은 가서 살펴보는 거죠. 혼정신성 동원 겨울에는 따뜻하게 해드리고 하청 여름에는 시원하게 해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모시는데 이렇게 따뜻하고 시원하게 이렇게 매일 이렇게 문안 인사를 올리는 것입니다. 근데 아주 재미있는 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은 불효자 집안으로 소문난 집안과 효자 집안으로 소문난 집안의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불효자 집안으로 소문난 집에 가서 어떻게 해서 불효자 집안인가 하고 이렇게 관찰했어요. 하니까 저녁에 아버님 그 주무실 이부자리를 깔아드리는데 그 아들이 깔아놓고는 먼저 이렇게 이불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불효자 집안으로 가서 이렇게 그 어떻게 하는가 살펴봤는데 그 아버지가 아들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 이불에 들어갔다고 해서 건방지다, 불효막심한 행동을 했다고 이렇게 그 아들을 꾸짖으면서 동네에다가 내 아들은 그런 그 불효자라고 이렇게 소문을 냈습니다. 근데 효자 집안으로 소문난 집에 가서 봤는데 똑같은 그런 그 이부자리를 깔아드리는데 그 효자 집안의 아들도 이부자리를 깔아드리고 이불 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오시더만 참 착하고 기특하다. 아버지가 이불에서 들어가려면 차가운 기운이 있으니까 찬 기운이 있으니까 따뜻하게 덮여놓으려고 들어갔구나 하고 이렇게 그 아들을 칭찬하면서 내 아들은 참 그 효자다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한 행동은 똑같은데 180도 정반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불효자가 될 수도 있고 효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모실 때 진심으로 지극한 효성심으로 그렇게 부모님을 모시면 오해를 하지 않습니다. 또 설사 아들이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부모님 입장에서 아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이렇게 잘 소통을 하면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은 또 좋은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화목하고 효도하는 집안이 되느냐 하는 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믿음과 신뢰와 존중과 존경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믿음과 존중과 배려하는 마음을 배우고 익혀서 이 사회와 국가에 충성하고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모여서 국가를 이루는 것입니다. 현대 한국 사회가 이렇게 안정되고 살기 좋은 국가가 되려면은 첫째, 여러분들의 가정이 화목하고 안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현대 한국 사회는 초고령화 시대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작년 1년 전 통계에 의하면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707만 명이라고 조사해서 발표했습니다. 금년 노인 인구는 769만 명이고 내년 1년 후 2020년도는 813만 명이 됩니다. 그리고 2025년 한 6년 후쯤에는 1000만 명이 넘을 전망입니다.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이 되는 그런 초고령화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또 현대사회는 핵가족화 시대에 있습니다. 대가족 지대가 무너지고 또 공업국가 또 민주화된 그런 현대 한국 사회에서 1인 가구가 2018년 1년 전에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은 584만 가구입니다. 8,594가구, 약 600여만 가구가 1인 가구, 독신 가정입니다. 대한민국 전체 가구 수의 29.3%, 약 30%에 가까운 1인 가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 독거노인이 늘어나고 있어요. 독거노인이 늘어나고 있어서 남편이 먼저 돌아가시거나 부인이 먼저 돌아가셔서 자식들은 다 결혼시키고 해가지고 농촌 시골에 가봐도 홀로 사는 노인분들이 많습니다. 80대, 70대 후반 노인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다들 혼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반찬 배달을 한번 충청도 지역에 한번 복지센터에서 자원봉사를 같이 한번 가봤는데 도시에도 그렇고 공익요원도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해서 같이 가봤는데 정말 쓸쓸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현대 한국 사회는 이런 노인 문제가 심각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모시지 못하게 되어가지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모실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1세기 현대 한국 사회가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으로 좀 부정적인 이야기로 현대판 고래장이라는 그런 좋지 않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현대판 고래장이라는 그런 오명을 벗어나려면은 제대로 된 질 좋은 서비스를 해드리는 친부모님을 모시는 것 같은 그런 사회복지시설이 되어야 합니다. 요양원에 모시더라도 국가와 기업과 국민이 협력을 해가지고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전국에 약 3,300여 개의 요양원이 있습니다. 요양원이 있는데 수용 인원은 16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원 규모가. 질 좋은 서비스는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요양원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요양원을 선호하는데 2018년 6월 기준, 작년 1년 전 기준 통계에 의하면은 전국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요양원이 3,300개 중에서 108개밖에 안 됩니다. 턱없이 부족합니다. 2% 정도밖에 안 되는데 또 요양원에 모시는 노인이 15명 안팎의 영세한 소규모의 요양원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현대 한국 사회가 요양원이나 요양 시설에 모시는 것도 정말 걱정입니다. 걱정인데 요양병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적정성 평가를 해가지고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이렇게 평가를 해가지고 이렇게 요양병원을 점수를 매겨서
병원 평가 정보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양병원에 모시게 될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병원 평가 정보에 들어가셔가지고 3등급인가 5등급인가 이렇게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곳인지. 도시에는 1등급이 많이 몰려 있고 강원도 자체에는 요양병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골에 계신 분들은 정말 모시기가 어렵게 되고, 또 요양병원에 B급의 항목이 있어요. B급의 항목 중에서 주 결정된 요소가 간병비입니다. 간병비. 그래서 간병비가 중요한데, 간병인 한 명이 여러 사람을 모시게 되면은 간병 비용은 부담은 덜하지만은 간병 시간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혹시 간병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하면은 그런 걸 또 참고를 해야 됩니다. 또 요양원과 요양병원이 외부에 개방된 시설인가 그것을 또 살펴봐야만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확률이 적고, 또 자녀분들이 자주 찾아뵐 수 있는 가까운 곳에 모시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